영화 관련해서 또 이제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 나누실 분 모셔서 같이 이제 그 GV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그 동아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이시고요. 그 생물학 공부도 하셨고 또 그 이제 지금 현재 전문 분야는 과학사회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과학기술 사회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생활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이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담론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특히 또 이제 여성이나 뭐 또 이런 사회적 소수자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임소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뭐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가타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지금 이제 동아대에 있고요. 과학기술학 연구하는 임소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 영화 아마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 안내를 아마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이제 그 토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또 임소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럴 텐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여기 보시면 이 QR 코드로 접속을 하시면 이 뒤에 백스크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력을 해서 올려주시면 질문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보고서 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QR 코드로 접속을 하셔서 질문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접속하시고 또 질문 또 올려주시고 할 동안에 먼저 그 영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인상이랄까 감상 같은 거 한번 먼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이 영화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오래됐죠. 1997년도에 개봉을 우리나라에서도 했었고 저도 그때 극장에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뭐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유전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아주 인상 깊게 전망을 했던 작품이라서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같은 데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또 이 영화 보여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도 많이 또 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보시기도 하나요? 네. 저도 사실 이게 거의 30년 전 영화라고 그렇죠. 할 수 예. 있는데 저도 사실 이 개봉했을 당시에 봤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정말 먼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현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SF 영화라기보다는 진짜 너무 그 사실주의적인 영화에 가깝게 지금의 과학 기술로도 어느 정도는 구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미래의 모습이라서 뭐 미래이지만 사실 약간 현재하고도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유전공학 당연히 그 유전공학 기술이 중심이지만 그 외에 언뜻 보이는 다른 어떤 과학기술과 관련된 혹은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또 생각해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떠올랐던 그런 영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그 기억들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 멀지 않은 미래라고 이렇게 시대 배경이 자막으로 떴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7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30년에서 이제 몇 년 좀 모자란 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이 영화 만들었던 97년 기준으로 별로 멀지 않은 미래면은 바로 지금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얘기는 아마 이제 임소연 교수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97년 당시에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생물학 연구가 그때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막 뉴스로도 나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 프로젝트가 이 영화 나올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1차 마무리가 됐죠. 예,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좀 말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영화의 당시 맥락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굉장히 거대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한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 지도라는 게 사실 이 영화의 가타카라는 제목 자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혹시 크레딧 올라갈 때 그 배우들 이름에도 보면 G, T, A, C 알파벳만 색깔이 다르게 해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시작할 때도 그 글자만 맞아요. 굵게. 그렇죠. 네, 시작할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아민 요 네 개의 이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질이 다르게 발현이 되는데 어떤 요 네 개의 알파벳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 인간에게 지금 이걸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만 되면 정말 여기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원하는 어떤 형질, 갈색 머리, 피부는 무슨 색이고 막 이런 형질의 아이까지 다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예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인간의 염색 그 유전자 지도를 다 파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알려진 거는 지금 우리가 그런 정말 완벽한 혹은 되게 우월한 인간으로 모두 다 태어나는 사회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제 어떤 유전 질환들도 여전히 있고요. 그렇게 된 거는 사실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한 거는 어떤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낸 것뿐이지 어떤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는지를 우리가 다 그 기능까지 다 알아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제 정말 인간의 신처럼 인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막 꿈에 부풀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등장을 했지만 사실 아직도 조금 가야 할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지금에 봤을 때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사실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맞춤 기술이 가능해진 미래 사회에도 인간을 그렇게 유전자만 가지고서 사람의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계급을 매기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영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진 세상이 되어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을 해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 에이즈에 취약한 유전자를 제거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한 거죠.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시술을 했던 과학자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갔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은 아마 풀려난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에이즈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좀 선천적으로 유전성 질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전성 질환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으면 그 취약한 유전자를 우리가 미리 제거하고 태어나게 할 수 있으면 사실 그 아이한테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에서는 왜 그런 시술을 했던 사람을 그게 아마 알려지기로는 세계 최초의 시험관 편집학이었다고 유전자 편집학이었다고 하는데 중국 당국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이걸 공식적으로 허가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유전자 그러니까 편집 기술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감위 기술이라든지 최근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에이즈
질환에 걸리지 않는 어떤 아이로 그 맞춤형 아기로 탄생된 중국의 아이들, 뭐 쌍둥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 외에도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전 질환이 사실 딱 하나의 유전자만으로 발현이 되는 유전 질환이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는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유전 질환을 제거하는 기술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일한 유전자냐 아니면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단일 유전자 특히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를 편집하지 않고도 유전자를 우리가 일부를 가위로 잘라내서 그걸 빼내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선별이 가능한데 그건 사실 지금 현재에도 사실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요즘 왜 난임 불임 문제 때문에 시험관 시술을 많이들 하시는데 시험관 시술의 그 과정 속에 그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착상 전 유전 검사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할 때 보통 난자를 여러 개를 채취를 해서 배아를 수정란을 여러 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개 중에 선별을 합니다. 유전 질환이라든지 어떤 뭐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그 상황처럼 사실 질병이 일어날 걸 알면서 사실 고를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상이 있는 배아를 제외하고 그거는 뭐 폐기하거나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이상이 없는 그런 배아를 선별해서 착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에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유전자 어떤 유전 공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선별하는 작업은 이미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라서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여러 어떤 기술의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보셔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한 다음에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몰래 하나 챙겨가지고 유전자 궁합을 보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유전자 공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이미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이 가능해질 텐데 이 단계에서는 결국 중요한 거는 기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건가 수용을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영화가 사실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저기 즉석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첫째 아이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예상 기대 수명이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잉태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의 아이라고 가츠 아이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둘째는 좋은 유전자만 쏙쏙쏙쏙 넣고 나쁜 유전자는 다 빼고 좋은 유전자만 남긴 상태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둘째가 형보다 훨씬 더 신체적으로 우월하게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어떤 특정한 유전성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거나 대표적인 유전성 질환 중에 뭐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우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제 친구 중에도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집안 대대로 간이 안 좋아서 이분 형님도 간이 안 좋아져서 좀 일찍 돌아가셨고 이 친구도 굉장히 신경 써서 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쁜 유전인자는 제거하고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몇 분 손을 드셨네요. 그러면 반대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절대 허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예, 손을 좀 안 드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딱 보기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찬성하시는 분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왜 그런가요?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신 직후라서 조금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오늘 오신 분들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이 만들어낸 사회 자체가, 이 가타카에서 보여준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도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부모님이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나는 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흙수저니 금수저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유전자 이런 편집 기술을 사회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취지로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죠. 유전성 질환에 취약한 아이에 한해서 아주 이제 엄격하게 심사라든가 뭐 이런 걸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인간 사회가 이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과학기술의 혜택을 먼저 좀 입는 식으로 발전해 온 그런 측면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을 하게 되면 하는 김에 우리 애는 뭐 키도 좀 크게 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도 좀 더 좋게 뭐 지능 지수가 높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용모도 뭐 미남 미녀로 만약에 유전자로 가능하면 그것도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계급 계층이 완전히 결정되어 버리는 이게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그 미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여기도 아마 좀 조심스럽게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복식 관련해서. 예. 네, 제가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면서 들었던 것 첫 번째는 사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가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건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를 편집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아내는 그 과정에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전 질환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 암도 그렇고 뭐 어떤 질병이든 되게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유전 질환도 치료 그리고 애초에 그리고 또 우리가 치료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방. 근데 사실 치료와 예방하는 거를 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어떤 유전자를 편집하고 교정하고 유전자 그러기 위해서 사실 배아도 우리가 가지고 인간 배아를 가지고도 실험도 해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우월한 형질을 가진 인간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 출발점은 이런 유전 질환으로 정말 평생 고통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약간은 기술을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과학기술에 되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의 유전자가 어떤 질환을 뭐 유발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딱 그 유전자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유전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환경적인 요소까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서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상상을 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뭐 유전자 편집도 막 하게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정말 완벽하고 우월한 아이를 뭐 IQ 막 200이고 막뭐 이런 아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과연 그런 아이로 클 것인가? 저는 사실 조금은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렇게 아무리 초기에 배아 유전자를 정말 세팅을 완벽하게 딱 해놔도 이게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도 나중에 후천적으로 그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예. 훈련이나 교육으로 또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00% 기술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는 기술적으로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기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환경도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예, 예, 지금 굉장히 질문들을 열심히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말씀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보니까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페이지가 내려가서 보니까 밑에 게 스크롤 다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여기서는 보이는데 여기서 되네요 이제. 예, 아이고, 예, 그 시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선별해서 한번 질문을 알겠습니다. 많이 주셨네요. 예,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마 이거 전부 다 소화 못할 것 같은데 유진의 마지막 선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구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뭐 마지막에 이제 그 소변하고 혈액은 이제 냉장고에 빵빵하게 채워놨는데 이 채모는 그때 따로 또 이렇게 챙겨준 모습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채모까지 챙겨준 거 아니었나. 저도 참 그 97년도에 영화 봤는데 저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무슨 문구가 있었나? 근데 봤더니 이제 그게 그 머리카락 묶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맞겠죠? 사실 뭐 영화 스토리상으로는 예.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여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우리가 사실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예. 우리 몸 하면은 사실 우리가 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심장 네. 아니면 뇌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오히려 영화에서는 몸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맨날 잘라버리는 손톱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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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맨날 뭐 이렇게 각질 이런 거 우리 네. 되게 사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매일 막 세수하고 각질 네. 제거제 쓰고 그다음에 머리카락 맨날 그 빠지는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피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가 나오면 사실 막 얼른 닦아내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별로 안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되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험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게 되게 재밌는데 끝까지 그 머리카락이라는 게 예. 뭐 물론 그 전에 소변도 있었고 혈액도 네. 있었지만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유전자 검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머리카락까지 예. 주는 걸로 끝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예, 예. 기본적으로는 뭐 동의하고요. 예. 어쨌든 이 결말에서 참 이 한 명의 제롬은 우주로 가고 한 명의 제롬은 이제 스스로를 없어지는 불태우죠. 예. 네. 그렇지만 결국에 그 우리 마지막 왜 그 멘트에도 나왔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원소로 예. 구성된 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아주 그 인간의 몸에서 기본이 되는 것으로 끝에 가서 더 이렇게 예. 강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 우리 모두는 우월하든 열등하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결국에는 다 같은 어떤 가치를 가진 인간이다라는 거를 또 마지막에서 예. 또 머리카락이라는 이 하찮은 어떤 몸의 일부와 함께 더 강조가 된 게 아닌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를 환기해 주는 네, 네. 예,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의미도 분명히 느껴지네요. 예. 그다음에 명지동 핵주먹님이 중딩 때 보고 수술하면 키가 클 수 있는 줄 알고 희망을 품었는데 빈센트는 도대체 어떻게 키를 늘린 걸까요? 이거는 SF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가능한 거죠. 뼈를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도 묘사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라탕님께서 현재 시점에서 유전자 검사로 질병, 예상 수명까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영화의 설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구현이 됐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걸 들 때 보면 이 영화에서처럼 뭐 처음부터 유치원 입학도 아예 안 받아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험 건강보험 같은 것들 때 보면은 뭐 병력이 있는지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도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게 뭐 상업적으로 그렇게 상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혈액이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뭐 예상 질병, 뭐 심지어 예상 수명까지 추정하고 하는 게 지금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네,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 아직은 아주 뭐 우리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의료보험이 된다든가 뭔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강 검진의 일부까지는 아직 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에 기업들이 있어요. 그 유전자를 이렇게 예를 들면 혀 이 안쪽을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샘플을 보내면 유전자 검사를 쫙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정확도가 아마 이 가타카 영화에서만큼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그 수치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사실 유명한 사례가 우리 그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가 가슴 제거하는 수술을 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보통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뭐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절제술. 맞아요. 절제술을 유방암이 걸리지 않았는데 유전적으로 뭐 한 80% 정도 이제 확률이 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제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직은 우리 국내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서서히 조금은 일반 어떤 그 일상의 영역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어떤 통신사에서도 그 유전자 궁합 테스트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광고를 본 기억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전자 샘플이 있으면 어쨌든 데이터는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칭해서 분석 결과 알려주는 거는 지금 현재 기술로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뭐 비용 문제라든가 또 정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걸 하는 게 막 일반화되고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영화상에서는 이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이름이 빈센트네요. 영화상에서는 태어날 때 유전자가 정해지는 설정인데 앞으로는 태어난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분은 만약 된다면 화성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인지 사실 되게 궁금한데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수술대 위에 누워서 유전자를 막 갈아 끼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게 뭐 정말 가능하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그 유전학에 최근 조금 이렇게 좀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성 유전학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전자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쓰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일부 발현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잠자고 있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조절하는 게 뭐 메틸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자라면서 아까 제가 이제 유전 뭐 질환 확률에 따라 차이가 좀 크긴 하지만 뭐 환경이나 뭐 양육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좀 변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천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바뀔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어디서 뭐 이렇게 바꿔 껴지는 건 아닌데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어디를 발현시키냐는 후천적으로도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고 해요. 그게 환경의 영향도 있는 거고. 환경이나 아니면 뭘 먹느냐, 뭐 이런 거,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느냐, 뭐 어떤 거를 본인이 뭐 훈련을 뭐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이제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면 빛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그래서 광 유전학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빛으로도 어느 정도 이 뭐 메틸기나 뭐 이런 것들이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돼서 뭐 어떤 뭐 뇌 질환 같은 거를 아니면 어떤 뭐 정서 장애라든지 네. 이런 네. 거를 조금 교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해주신 분의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조금씩 좀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유전자는 뭐 그대로 이제 발현이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적으로 받는 그런 외부 영향들도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많은 것 같거든요. 요즘 뭐 그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플라스틱 미세먼지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대기 오염이라든가 화학적 오염 물질들 그 다음에 또 그 국제선 비행기 많이 타시는 그 항공기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뭐 어떤 뭐 백혈병 같은 것이 발병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이제 환경 요인들 때문에 이제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발현이 좀 다른 식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하고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제가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하나 찾아봤었는데 네. 우리 왜 그 벌들 보면 이제 일벌하고 여왕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왕벌은 굉장히 덩치도 크고 네. 정말 되게 완전히 무슨 다른 종류의 벌인 거 네. 같이 보이는데 사실 벌들의 유전자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크는 과정에서 여왕벌로 클 벌들은 그 왜 우리 왜 로얄 젤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먹으면 그 이제 특정한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도록 해준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벌과 여왕벌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후속 유전학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여왕벌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다 똑같이 태어난 네. 벌인데 한 개체만 로얄 jel리, 그러니까 꿀을 계속 먹이면 네. 얘만 여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잘 인간 드셔야 되는. 예. 생각해보니까 먹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요. 예. 혹시 그럼 뭐가 좋은지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로얄 젤리를 또 오늘 나가셔서 막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벌에만 해당이 벌 유전자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네. 아, 예.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편식하지 않고 여기 어린이 친구분들 많이 왔으니까. 예. 네. 이제 그 펠릭스라는 이름 쓰신 분이 모로는 허버트 조지 웰즈의 오마주겠지요 이런 식으로 오마주 요소들이 또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SF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 같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H.G. 웰즈라는 작가는 아마 이분은 이제 SF계에서는 거의 이제 시족격으로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타임머신이라든가 또 우주전쟁 그리고 또 투명인간 이런 소설들을 썼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영국의 작가였는데 이 웰즈가 쓴 소설 중에 모로 박사의 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일랜드 오브 닥터 모로라고. 근데 이 모로 박사의 섬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로 박사의 섬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모로 박사가 인간하고 동물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동물들을 의인화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는 과학자. 그러니까 약간 요즘 말로 치자면 약간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적인 면도 있긴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 또는 생물과학적 상상력을 SF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던 굉장히 SF 역사에서 좀 이른 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모로가 저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이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오마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쵸, 인간을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오마주 요소들이 또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언뜻 생각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영화의 분위기가 우리가 흔히 막 우주로 가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SF 영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할 법한 그런 막 첨단 무슨 과학기술 이런 거 여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다들 우주복을 입는 게 아니라 정장 수트에다가 넥타이까지 메고 우주선을 타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의 디자인은 굉장히 좀 약간 그 고전적 올드카 같은 1940년대 50년대 자동차 같은 디자인이 나와서 뭔가 약간 그 레트로한 SF 영화들 분위기를 여기에 또 좀 담지 않았나. 이 영화 자체도 좀
지금 기준으로는 좀 세월이 지난 거긴 하지만 그 정도가 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어떤 분이 정은율님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좀 맥락이 깊어 보이는 질문 하나 주셨는데 엔딩 크레딧에 신분 제작자의 등장 인물명이 GERMAN, 저먼으로 나옵니다.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먼이라고 하면 이제 독일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짐작컨대 이분이 이 질문을 주신 의도가 나치 독일 시대에 실제로 우성학이 있었고 선별해서 좋은 인간들만 짝짓기 시켜가지고 2세들 태어나게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좀 자세한 얘기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네, 저 사실 그렇게 네, 그렇게까지 저도 막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딱 듣는 순간 당연히 그 독일의 우생학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제가 유일하게 캐치한 이름과 관련된 건데 왜 제롬 모로의 그 미들네임이 유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유진이 유제닉스가 이제 우생학을 유제닉스라고 하니까 저는 아마 그걸 좀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굳이 미들네임을 유진으로 한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딱 그 게르만과 그렇죠. 아주 잘 들어맞는 그래서 우생학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다라는 걸 2번이나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나치 독일 시절에 이제 히틀러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자기네들의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 게르만 피를 받은 젊은 이제 남자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둘이 막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2세도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 애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학문이지만 유전공학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차등을 두고 태어난다는 식의 이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마치 정식 학문인 것처럼 했던 과거 역사가 있죠. 그 골상학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골상학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머리 그 뇌의 어떤 그 모양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로 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뭐 인종을 차별하기 위한 그런 과학 예를 들면 옆으로 봤을 때 뭐 이마와 코의 어떤 이어지는 선이 이루는 뭐 각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두개골의 크기 모양 뭐 이런 거를 이제 마치 그 당시에는 과학이었죠. 그래서 뭐 백인의 경우 이 각도가 어떻고 보통 어떻고 흑인 뭐 유색인종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인종별로 다 늘어놓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백인이 우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근데 이후에 알려진 바로는 사실 그런 종류의 과학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과학자가 주장했던 거는 백인들의 정말 두개골을 우리가 미리 차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두개골들을 모아서 측정하고 흑인들 두개골 모아서 측정하고 했더니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사실 약간은 의도적으로 그렇죠. 백인의 경우는 두개골이 큰 사람, 흑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뭔가 미리 좀 이렇게 차별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한 과학적 연구 방법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답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를 하는 식의 접근은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실 그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도 일본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주의 731 부대라고 생체 실험하고 하는 굉장히 끔찍했던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좀 어두운 얘기는 그때 일본 전범이었던 일본 의사들이 자기네들의 연구 데이터를 아마 미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그다지 전범으로서 이렇게 징벌을 많이 안 받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들 그냥 또 현역 의사로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도 좀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SF가 자주 그러지만 특히 대중영화일 때는 과학기술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반영하는 스토리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매드 사이언티스트 악당들만 봐도 그런 이제 영화들이 많은데 임 박사님은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공포의 대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미 질문 주신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 기존의 그 SF들이 사실상 물론 최근에 좀 많이 달라졌지만 약간은 너무나 전형적으로 그 디스토피아를 그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그러니까 그 의도는 그런 거겠죠. 워낙에 이제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떤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무조건 이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뭐 윤리 뭐 이런 거 뭐 가치 이런 거 모르겠고 일단은 막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발전시켜봤자 우리 사회는 지금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다크 어두운 사회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좀 갖게 하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는 과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일까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왜 많은 SF들이 보면 미국에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제작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뭐 그 사례들도 있는데 사실 헐리우드에서 만든 SF 영화들도 물론 이제 뭐 되게 뭐 과학자의 어떤 큰 역할을 보여주는 뭐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좀 뭐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까지 과학기술의 힘은 강력하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더 잘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이제 오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화 속에서 픽션 속에서 과학기술을 보여줄 것이냐 좀 새로운 어떤 그 비전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혹은 새로운 서사를 보여줄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거에 되게 좋은 사례가 최근에 한국의 SF 소설에서 보면 그 뭐 젊은 어떤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되게 돋보이는데 그들의 만들어내는 과학 서사가 조금 기존의 어떤 디스토피아적 서사하고 좀 다른 서사들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앞으로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뭐 말씀하신 김에 한번 추천하시고 싶은 우리나라 작가들의 SF 같은 것들도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초엽 작가님, 뭐 천성란 작가님, 이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런 질문을 또 주신 분이 있어요. 유진은 왜 마지막에 자살을 했나요? 이게 그냥 좀 궁금한 질문이라서 던져셨을 수도 있지만 이 질문 가지고도 저는 또 생각해 보면 영화의 주제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마지막에 유진이 자살을 한 게 사실은 그 전에도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자동차 앞에 뛰어들었는데 죽지는 못하고 그냥 하반신만 마비가 됐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유진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든지 너는 우수하니까 늘 1등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된다. 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유진이 가지고 있던 메달은 1등이 아니라 2등 메달이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진이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남들보다 월등히 우월하게 늘 1등을 하지 못하고 2등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들은 유전자로 미리부터 이렇게 정해서 낳게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이 인간의 정신은 유전자하고는 또 좀 다른 영역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은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 내내 스트레스였던 거죠. 유전자가 뛰어나니까 늘 1등 해야만 된다는 그 압박, 스트레스. 근데 2등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진은 사실은 계속 아마 자살을 꿈꿨던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물리적 우리 인간의 육체와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주인공 빈센트도 굉장히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는 어떻게든 우주에 가고야 말겠다라는 그 열망을 끝까지 붙들고서 마침내 성공을 하잖아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래서 영화가 결국 얘기하는 거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까지 결정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보면 딱 반대되는 그 케이스로 쌍둥이 같이 유진과 빈센트가 대비가 되는 식의 결말로 유진은 아마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었나.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선생님도 또 좀 유진의 자살, 유진이 네. 받았을 스트레스. 네, 저도 뭐 사실 근데 그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를 하고요. 네, 약간 저는 또 마지막에 이 두 명의 제롬이 막 교차 편집되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서 약간 이게 또 DNA 이중 나선 구조 같이 그렇죠. 예, 그런 느낌도 들었고 예, 또 제롬의 집에 보면 그 나선형 계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우리의 그 DNA 이를 연상시키는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97년 당시에 개봉했을 때 이 영화 속의 명장면으로 사람들이 꼽았던 게 그 지금 형사가 가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은 유진이 휠체어에서 내려가지고 힘겹게 그냥 이 이중나선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 장면이 마치 인간의 그 이중나선 DNA 유전자처럼 생긴 계단을 올라가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도 그렇고 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명작 평가를 받고 지금도 많이들 또 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한 질문 정도만 받고 끝내도 될까요? 한 질문을 정도를 뭘로 할 거냐면요. 쉬운 걸로. 쉬운 걸요? 제가 사실은 맞아요. 그 오늘 이 GV 준비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짝 사전 논의를 했었는데 정작 이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랑 영화에 대한 얘기 좀 하다 보니까 다 지나버렸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만약 이런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어떤 성차별이나 어떤 그 사회적 소수자들 그리고 이제 평소에 교수님께서 이제 그 집중해서 연구하시는 분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걸로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약간 좀 이 유전자로 모든 게 결정되는 사회라는 거가 오히려 조금은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 가타카라는 요 연구소 안에도 보면 인종도 다양하게 있고 여성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지금처럼 성별이나 인종이나 어떤 국적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유전자로 처벌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잠깐 했습니다. 네, 잠깐 했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는 어떤 것으로 차별하는가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뼈아프게 다가왔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제 관련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가 SF 영화이고 뭐 어떤 유전자 결정론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뭔가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모든 결정론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생각을 일깨우는 영화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유전자가 이렇게 맞춰서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노력해도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 나의 어떤 배경들, 나의 정체성, 성별, 인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특히 오늘 이제 여기 그 어린이 그 관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결국에는 사실 확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거, 어떤 배경이나 학벌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 저는 확률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어요. 결정적인 건 없습니다. 100%.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그 삶이 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결정론적인 이런 어떤 관점을 좀 온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극복하시는 그런 삶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마무리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대단히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요 다음 상영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셨던 임소영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로 좀 기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객분들 퇴장.